1929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미국 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제하는 와그너법이 생겨난 것도 이때였죠.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중립을 선언하면서 점차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대공황기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계속되는 분쟁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원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무력 싸움에 그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꽤나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피아 역시 당시 수백 수천만 달러의 조합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노동조합과 손을 잡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이처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노조와 마피아는 기업을 상대로 갖가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노조와 범죄 조직이 하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선입견과 혐오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 노조의 선두에 섰던 미국 노동조합의 전설인 한 인물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노동운동가의 의문스러운 실종. 과연 그 사건의 뒷면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지미 호파입니다. 이 남성은 1913년 2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때부터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드러냈던 호파는 17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그가 창고 종업원으로 재직하던 1930년 당시의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국내에서는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1933년 20살이 되던 해에 트럭 운전 노동자 파업운동에 동참한 호파는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노동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57년에는 미국 전역 트럭 운송 노조인 팀스터스의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무려 14년 동안 자리를 역임합니다. 뛰어난 리더십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파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우상이 됩니다. 그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10만 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은 무려 230만 명에 육박하는 수로 불어나게 됐죠. 그러나 호파는 노조 위원장직을 지내던 내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미국 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노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데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소속 노조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협박과 폭력, 마피아와의 결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섰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호파는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총 1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항소가 이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967년부로 펜실베니아주의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복역 3년 만인 1970년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가석방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노조위원장 자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1975년 7월 30일) 지미 호파는 지인이었던 지아 칼로네와 프로벤자노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지아 칼로네는 마피아 조직의 간부였고요. 프로벤자노는 마피아이자 팀스터스의 뉴저지 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파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죠. 그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약속 장소로 추정되는 디트로이트의 마크스 레드폭스에 도착한 호파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합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몇 분만 더 기다렸다가 그래도 오지 않으면 자신도 그냥 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아내가 기억하는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호파는 귀가하지 않았고요. 2020년 현재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파가 아내와 통화를 한 후로 짐작되는 그 시간대에 그를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트럭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호파가 타고 있었던 차량의 종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호파를 태웠던 차량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던 중에 트럭 운전사의 차와 접촉사고를 냈던 거죠. 문제는 그 차량이 호파의 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 호파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옆에 동승해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샷건 혹은 라이플로 보이는 총기류가 회색 담요에 덮인 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수습을 하고 헤어졌지만 이후 이 증언은 호파의 실종이 단순하게 여길 일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들은 호파의 동선을 파악하며 그를 찾기 위한 수사를 개시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그의 차량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파의 차량은 약속 장소였던 레드폭스 레스토랑에서 발견이 되어 문도 잠기지 않은 채였죠. 그러나 차량 안에는 호파의 소재나 타인의 개입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FBI까지 동원된 사법당국의 열띤 수사가 계속됐지만 그 이후 발견되거나 알아낸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호파가 타인에 의해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이어나갑니다. 매우 유력한 용의자들을 선상에 올려두고 조사를 해나갔죠.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던 인물은 실종 당일에 호파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마피아 간부 지아칼로네와 프로벤자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호파 역시 여느 노조 세력들과 같이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피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마피아 앞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표명하는 걸로도 모자라 마치 자신의 하수인을 대하듯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죠. 사사건건 그들의 행동에 간섭했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기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죠. 협조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의 연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사업 자금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으니까요. 다시 말해 이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유대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파가 감옥에 들어간 건 두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호재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 그가 가석방이 되었고 다시 팀스터스의 위원장에 취임하려는 낌새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 것도 사실이죠. 자연스레 호파가 마피아 세력에 의해 암살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속출하기 시작했고요. 경찰 역시 같은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진술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종 당일 호파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두 사람 모두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까지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난무했던 추측들은 곧바로 잠잠해졌죠. 그들 다음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팀스터스의 간부들이었습니다. 호파가 복역하고 있을 당시 팀스터스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된 프랭크 피츠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죠. 호파가 가석방 될 때까지만 해도 프랭크 피츠시몬스의 영향력이 팀스터스 내에서는 막강했기 때문에 혹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피츠시몬스와 그를 따르던 간부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만도 했죠. 실제로도 그들은 호파가 수감되어 있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힘을 빌려 호파의 출소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호파는 4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죠. 팀스터스의 전설적인 존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호파의 복직을 못 믿었게 여긴 팀스터스의 일부 세력이 먼저 손을 써서 그를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미 호파의 최측근이었던 척키 오블라이언이었습니다. 즉 간부들이 그를 매수하여 호파를 레스토랑으로 유인했고 청부업자를 시켜 그를 제거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호파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이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 그 차가 척키 오블라이언의 소유의 차량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척키의 차 시트에서 의문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물론 그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합니다. 사건 당일에 자신이 차량을 몰고 외출한 건 사실이지만 호퍼를 만나지 않았고 그를 차에 태운 적도 없다고 진술해요.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은 생선의 피라고 자신했죠. 정말 안타깝게도 1975년에는 미국에서도 DNA 감정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안에 남아있던 혈흔이 정말 호파의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 입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호파가 실종된 후 26년이 지난 2001년에 밝혀집니다. 도입된 DNA 기법으로 척키의 차량 안에 남아있던 혈흔을 분석한 결과 그의 진술과는 달리 혈흔의 주인이 지미 호파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결국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만 DNA만으로 기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들춰지는데요. 디트로이트 마피아의 부두목이 호파의 시신이 어느 농장 부근에 묻혀 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농장주는 자신의 보스인 잭 토코였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곧바로 FBI의 주도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유골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잭 토코를 통해 조사를 더 이어나갈 수도 있었지만 불과 몇 개월 후에 사망하게 되면서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건 앤서니 역시 그 이듬해에 사망하게 되면서 그 증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과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무려 45년이나 흘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범인이 이미 사망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해당 사건은 미국 내 장기미제 사건의 대명사로 꼽히며 도시 전설로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혹자는 외계인이 납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사건이죠. 사망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탓에 갖가지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노동운동의 대가 지미 호파.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는 도대체 누구에 의해 실종된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1982년부로 이미 최종 사망 처리까지 됐지만 아직까지 그 전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만 남겼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가족에게조차 수사 기록이 불어댄 이 사건. 분명 정부는 그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책을 연이어 출판되게 만든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